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점투성이 임금, 세종.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지만 실록을 비롯한 사료를 통해 상당히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확인된다.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다. 우선 세종은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다.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고 채소를 극단적으로 멀리했다. 부왕태종이 건강을 걱정하여 식단 조절을 촉구했으나 고기만 보면 절제하지 못했다. 병중에도 고기 반찬을 고집해 의관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 당연히 세종은 몸이 매우 비대했다. 태상왕 태종이 건강을 위해 사냥과 말타기를 권유했으나 번번이 거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다. 신하들도 여러 차례 운동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당연히 재위기간 당뇨병, 실명 수준의 심각한 안질, 관절염, 신경계 질환, 부종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살았다. 말년에는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세종의 허약한 체질은 상당 부분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다. 세종 42세 되던 해에 기록된 실록을 보면 대왕은 지독한 눈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미 13~14년 전부터 소갈증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언급한다. 소갈증은 현대 의학으로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당시 세종은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을 정도였으며 말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바로 앞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너무 뚱뚱해서 걷기 힘들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걸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지나치게 여색을 밝혔다. 정비 소원왕후 외에 공식 후궁만 6명이며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총 22명에 달했다. 신하들이 잠자리의 절제를 권하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세종의 당뇨 및 각종 성인병이 과도한 성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록에도 여색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 건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소원왕후의 부친인 시몬은 세종이 즉위한 해에 영의정에 오른 고위 권신이었다. 딸이 왕비가 되면서 그 위세가 크게 높아졌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왕으로서 군권을 쥐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태종은 평생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한 군주였다.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까지 오르자 태종은 외척이 왕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다. 세종이 즉위한 직후 시몬은 명나라의 사은사로 파견된다. 귀국 즉시 시몬은 체포되었고 곧 사사된다. 하지만 갓 즉위한 세종은 상왕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종은 장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소원왕후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세종이 왕이었으니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 없는 장인이 죽는데도 세종은 꼼짝도 안 했다. 세종은 아들 관리에 실패한 왕이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세종은 수양대군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종 사후 계유정난과 단종 폐위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황희 등 문제 있는 인물을 중용했다. 세종이 오랫동안 신임한 명재상 황희는 재임 중 각종 비리와 청탁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딸의 노비 문제 등 사생활 추문도 있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황희에 관한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들이 있다. 그는 재임 중 여러 차례 뇌물수수 혐의로 사원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다. 또 황희의 딸은 남의 노비를 불법으로 빼앗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황희는 적극적으로 딸을 두둔했다. 사원부에서 탄핵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이 황희를 감싸며 처벌을 무마시킨다. 황희는 유능하지만 청렴하지는 않은 재상의 전형적 사례로 조선시대에도 이미 논란이 많았다. 오늘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청렴한 황희 이미지는 후대에 미화된 것이다. 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종실록을 직접 찾아보면 황희에 관한 탄핵 기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다. 세종이 이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계속 기용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약점이다. 두 번째,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흰장딱, 암꽁, 양고기는 갈증을 멈추게 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훌륭한 약용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의 소갈증이 날로 심해지자 세종 13년 임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고기를 바치겠다고 신하들이 아랬다. 이것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임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입니다. 지방 관청에 명하여 약용으로 쓸 양을 한 마리씩만 바치게 하여 시험해 보십시오. 이때 세종이 보인 태도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당시 조선에는 양이 거의 없었고 명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소량 들여오거나 일부 귀하게 기르는 정도였다. 임금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지방 수령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 양을 구하러 다닐 것이 뻔했기에 세종은 자신의 당뇨 치료보다 백성들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여 양고기 진상을 끝까지 거절했다. 비슷한 일화가 또 있다.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가 조정에 특이한 진상품을 올렸다. 바로 사람의 손에 잘 길든 살아있는 사슴이었다. 당시 지방관들은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희귀한 동물이나 사냥감을 산채로 잡아 바치곤 했다. 관찰사는 이 사슴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르니 왕이 궁궐 후원에서 키우며 감상하기에 딱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 길을 거쳐 한양으로 보낸 것이다. 사슴을 본 세종대왕은 기뻐하기는커녕 단호하게 거절하며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다. 세종이 이 사슴을 거부한 이유를 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슴은 본래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을 보면 달아난다. 그런 사슴을 사람이 길들였다는 것은 분명 지방관리가 협박하고 명령하니까 함길도 백성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매달려 억지로 먹이를 주며 오랜 시간 길들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서로운 선물이 아니라 우리 어진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 그리고 고통이 담긴 물건이다. 당장 궁궐 박수프로 사슴을 내보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산짐승을 길들여 바치지 말라. 세종은 눈앞에 신기한 동물보다 그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했을 영세한 북방 백성들의 노고를 먼저 꿰뚫어 본 것이다. 이 일화는 왕에게 진상한다는 명목으로 못된 관리들에 의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경계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군주의 모범 사례가 된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위초년, 조선 전역에는 연이어 혹독한 가뭄과 대기근 그리고 역병이 휘몰아쳤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거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갔고 창덕궁의 궁녀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돌았다. 즉위한 후 7년이 넘는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는데 이를 백성들은 세종대안이라고 불렀다. 세종은 광화문 내거리에 솥을 내걸고 죽을 끓여 나눠주는 등 굶주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기근을 이겨내기란 역부족이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세종은 경회로 동쪽에
2칸짜리 초가집을 짓게 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임금이 대궐 안에서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하들은 화재와 안전, 건강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세종은 오히려 경복궁에 있는 낡은 자재를 재활용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임금의 체면을 상하게 만들고 게다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신하들과 중전이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초가집을 지을 때 궁궐 안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주춧돌도 쓰지 않고 억새로 지붕을 덮어 만든 초가집이 완성되자 세종은 이곳을 집무실이자 침소로 사용했다. 세종은 2년 3개월 동안 그 초가집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신하들이 세종을 위해 다른 가구들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 안에 들이지 말라. 고하며 사치스러운 물건은 모두 거부하였다. 세종은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보다는 항상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노동력과 고통을 가장 먼저 계산했던 진정한 성군이었다.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정근대 사회에서 군주가 스스로 초가집으로 기거를 옮기는 행위는 백성이 겪는 천재지변의 책임은 모두 군주인 나에게 있다는 철저한 반성과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길들인 사슴 이야기나 당뇨 치료를 위한 양고기를 거절한 일화와 더불어 이 경애로 동쪽 초가집 일화는 세종대왕이 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종 말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여색을 지적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세종대왕에게는 늘 침전에 머물며 밤낮으로 가장 가까이서 수발을 들던 어린 궁녀가 있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지자 이 궁녀는 어느 날 밤 세종과 동침을 한 뒤 사사로운 청탁을 한다. 정확한 관직명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문맥상 자신의 친정 오라버니에게 벼슬 하나를 내려달라는 요지의 부탁이었다. 보통의 군주라면 총애하는 여인의 베갯머리 송사를 가볍게 들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칙주의자였던 세종대왕은 이 청을 듣자마자 큰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청탁하는 것을 보니 내가 평소에 너무 사랑해준 탓이로구나. 아직 나이 어린 처자인데도 벌써 권력을 탐해 청탁할 줄 아는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 훗날 궁중을 어지럽히며 어떤 짓을 저지를지 불보듯 뻔하다. 세종대왕은 그 자리에서 청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궁녀를 침전에 들이지 않고 영구히 멀리하여 다시는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정에 이끌려 국가의 공적인 인재 등용을 망가뜨리거나 외척이 바로할 여지를 싹부터 잘라버린 세종의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세종은 매우 따뜻한 군주였다. 궁궐에서 일하는 관비 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공식 법조문으로 보장해 주었다. 심지어 그 남편들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주었다. 당시 15세기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절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다스림을 펼 줄 아는 군주는 아마 세종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했다. 세자의 두 번째 아내인 순빈 봉씨가 남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다가 자신의 처소에 있는 궁녀 소쌍과 벌린 동성애 스캔들이 있었다. 동성애 소문이 궁궐 안에 널리 퍼지자 세종이 직접 세자빈과 궁녀를 불러 국문을 벌였다. 실록을 보면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내전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고 저를 억지로 침실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형상처럼 저를 안아 눕혔으니 저는 무섭고 민망하여 거부했으나 빈께서 힘으로 껴안아 마침내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처럼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은 큰 충격을 받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나의 불찰. 이라며 탄식했고 며느리 순빈 봉씨를 단호하게 평민으로 강등하여 궐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유교적 법도가 엄격했던 조선왕실에서 왕이 직접 궁녀와 세자빈의 동성애 사실을 실록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록하게 한 세종의 자세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은 궁녀들을 아끼고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준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왕의 총애를 무기로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려 하거나 벼슬을 요구하는 청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냉철한 개혁가였다. 세종대왕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훈민정음 하나 때문만이 아니다. 평생 당뇨로 몸이 무너져가면서도 치료약으로 권해진 양고기를 백성에게 폐가 된다며 거절한 왕. 신기한 동물보다 그것을 잡아온 사람의 수고를 먼저 본 왕. 편리한 궁궐을 버리고 불편한 초가집에서 2년 3개월을 버틴 왕. 세종의 위대함은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매번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그 변함없는 항심에 있었다. 그 항심은 그가 가진 몇 가지의 흠결을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어떠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결점투성이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대왕의 두 얼굴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수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는 내가 복수를 위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한의 씨앗.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의 치세말이었다.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수재였다. 수재의 아버지 이양룡은 안동에서 이름난 유학자로 향교의 훈장을 지내며 후학을 가르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같은 고을에 살던 향청의 좌수 장우석과는 뼈에 사무치는 원수 사이였다. 원한의 시작은 토지의 경계 다툼이었으나 장우석이 고을 수령에게 뇌물을 바치고는 거짓 소지를 올려 이양룡의 전답을 빼앗으면서 두 집안의 원한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우석은 역적과 내통하였다는 무고를 꾸며 관아에 고발하였고 이양룡은 포졸들에게 끌려갔는데 옥고를 치르다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그때 수재의 나이 16이었다. 그날 이후 수재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수재의 어머니는 통곡하다 시력을 잃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재는 다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의 원한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16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하였다. 두 번째, 칼을 갈며 보낸 10년. 수재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였다. 복수에는 힘이 필요하고 힘은 벼슬에서 나오며 벼슬은 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알았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었다. 등잔기름이 떨어지면 달빛 아래 앉아서 읽었고
달이 지면 별빛 아래 앉아서 경서를 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선비 아들은 귀신에 씌었다. 라고 수군거렸으나 수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약관 20에 수재는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대과에도 급제하여 예조의 말단 관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수재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한양에서 수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장우석이 몇 해 전 인근 고을 수령과 짜고 민전을 강탈한 일이 드러나 한양으로 압송되어 형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장우석의 아들 장필준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예조의 이런저런 관원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수재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생각하였다. 장우석을 법으로 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이 과연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밝혀줄 것인가? 관아의 법이란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수재는 이미 16에 배웠다. 그렇다면 직접 손을 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세 번째, 혼인이라는 계략.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장필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예조의 관원들에게 두루 손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수재에게도 접근하였다. 수재가 아버지 이양룡과 원수 사이라는 것을 장필주는 알지 못하였다. 오래전 일이었고 수재가 이름을 바꾸어 과거에 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장필주는 여동생 장현이의 혼처를 찾고 있었다. 장현이는 그의 19살로 안동 일대에서 미모와 학식으로 소문난 처자였다. 장필준이 보기에 새로 급제한 젊은 관원 이수재는 훌륭한 혼처였다. 노이와 혼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수재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다. 원수의 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딸. 그 집에 들어가면 원수 장우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그의 약점을 알 수 있다. 때가 무르익으면 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수재는 눈을 뜨고 조용히 말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처음 만난 날. 장가의 별채에서 혼담을 나누던 날. 수재는 담 너머 마당에서 혼자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여인을 보았다. 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막 피어나려는 매화가지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낭자가 장현이었다. 혼담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장현이는 수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그 적은 말 속에 생각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담 자리에서 수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었다. 학문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무엇인지요? 뜻밖의 물음에 수재는 잠깐 멈칫하다가 답하였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말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연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재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소 읽은 것 중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수재는 어쩐지 자기가 상대를 기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섯 번째, 부부가 된 원수. 혼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다. 수재는 혼례 날 밤 촛불 아래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겼다.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자신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였건만 신혼의 나날은 수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벼루에 먹을 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된 수재의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곁에 앉아 밥을 먹여드렸다. 수재의 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의 손길을 거부하였다. 며느리가 원수의 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가 날마다 묵묵히 곁을 지키자 어느 날부터인가 늙고 차가운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기 시작하였다. 수재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리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또 한 가지 기이한 버릇이 있었다. 남편이 밤늦게 글을 읽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자신도 책을 펼쳤다. 그 책은 대개 의서이거나 시집이었다. 어느 날 수재가 물었다. 부인은 무엇을 읽소?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어머님 눈에 좋다는 처방이 있는지 찾고 있사옵니다. 수재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였다. 며칠 후 아내가 지나가듯이 속삭였다. 2달째 달거리가 없어요. 달거리? 그게 무슨 말이오? 묻다 말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연희가 화환하게 웃었다. 6번째, 원수 장우석의 최후. 장우석은 형조의 조사를 받은 끝에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자행한 토지 강탈의 죄는 분명하였으나 장우석의 과거 악행 가운데 수재의 아버지 이양용의 죽음과 연관되는 행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재는 알고 있었다. 지금 고발하면 된다. 장우석이 무고를 꾸민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것들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아전의 증언도 확보하였다. 그 죄를 밝히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다. 그런데 수재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재는 혼자 마당에 나갔다. 겨울이었다.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수재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억울하게 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통곡하다 눈이 먼 어머니. 원수 갚기를 맹세한 자기의 굳센 다짐. 그러나 또 생각하였다. 연희를 생각하였다. 새벽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연희. 의서를 뒤지는 연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연희.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의 아버지가 죄인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다. 연희의 오빠 필준도 연루된다. 그리고 연희는 자기의 남편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혼이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은? 수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번째, 매화나무 아래 묻힌 칼. 이틀 뒤 수재는 마당 한켠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고 흙을 덮었다. 매화나무 바로 아래였다. 연희가 그 장면을 방 안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차를 한 잔 내어놓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수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나중에 연희는 알았다. 남편이 땅에 묻은 것이 단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음도 어렴풋이 짐작하였다. 또 남편이 그 칼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연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날 이후 매화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조금 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다. 8번째, 눈먼 어머니의 가르침. 수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눈먼 어머니는 향기로 계절을 느꼈다. 매화가 피었느냐? 예, 연희가 물을 잘 주었겠지.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연희가 부엌에 간 사이에 입을 열었다. 수재야, 예,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말씀하셨을 것 같구나. 원수를 갚으려다 또 다른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수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시 말하였다. 연희는 좋은 아이야.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 수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용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그만두어도 된다는 거야. 그날 수재는 오래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매와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9번째, 장우석의 죽음. 장우석은 유배지에서 3년 뒤 세상을 떴다. 수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무렵 상복 차림을 한 연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진지 드세요. 수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울다 말고 남편의 밥상을 들고 온 것이다. 수재는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수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은 슬프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10번째, 매화나무 아래에서. 수재는 벼슬을 그만두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예조의 일이 맞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향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 오면 피었다. 수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연희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머니는 이제 향기만으로도 계절을 알았다. 수업 중에 제자가 물었다. 얘기를 보면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복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스승님,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옵니까? 수재는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원수를 갚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칼로 갚는 것, 법으로 갚는 것, 원수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갚는 것. 그중 마지막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어렵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재는 미소 지었다. 나는 칼을 묻었다. 아이는 그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 연희가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수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연희도 수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아마 평생 말로 다 하지 못할 것들이.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매화나무 아래 묻힌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묻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는지. 봄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수재는 찻잔을 놓고 다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원수의 딸과 결혼한 선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